예, 이준석의 픽 오늘의 주제는요. 모병제, 남녀평등 복무제 쟁점은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에서는 병역 의무와 관련된 쟁점들이 재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로 이번에 20대 남성이 오세훈 후보에게 압도적인 투표를 한 것으로 출구조사에 드러나면서 민주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당황한 것 같아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산점 문제나 복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남녀평등 복무제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어쨌든 책에서 이런 내용을 밝혀가지고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20대 남성이 이번에 민주당을 상당히 거부한 것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성주의 운동에 너무 경도되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남성들에 대해 가지고 혜택이나 아니면 배려 아니면 이런 것이 부족했다라는 인식도 있을 텐데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군 복무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남녀평등 복무제에 있어가지고 박용진 의원 안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가 기초군사훈련이라고 하죠. 나중에 어떤 병종으로 근무한지와 관계없이 4주 정도 이렇게 그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럼 기초군사훈련을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받게 하자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기초군사훈련을 우선 받고 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총도 쏴보고 제식훈련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병력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해놓자 이런 것일 텐데, 그리고 나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그렇게 기초군사훈련 포함해서 한 100일 정도만 이렇게 병영 생활하고 거기에 더해서 직업군인을 늘리는 모병제로 가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모병제 논의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돼 왔지만은 그게 이번에 20대 남성들의 어쨌든 표심과 엮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도입과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남녀평등 복무제라는 것이 어쨌든 여성에게 기초군사훈련을 강제하고 사실상의 병역의 의무를 강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박용진 의원의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체력과 기본적인 조건들이 맞는다라는 그런 견해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이게 또 다른 이제 성평등주의의 관점이겠죠. 남성과 여성은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의무를 져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남성과 여성의 복무 기간은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이제 병력 소요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는 예비군, 그리고 평시에는 지원병 형태의 직업군인으로 이제 꾸려지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 박용진 의원 안에 있어서 앞에 있는 그러니까 남녀 평등 복무제에 대한 부분은 마음만 먹으면 실현할 수 있는 거지만은 과연 모병제에 해당하는 직업군인을 지금보다 상당히 확충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이건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갈등만 촉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성들 입장에서는 가지 않아도 되던 군대, 아무리 그것이 짧은 기초군사훈련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정도의 광범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정책이고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입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거든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것을 가지고 후보들 간의 쟁점 사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투표로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모병제에 대한 부분도 저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자, 모병을 하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직업군인이 되는 겁니다. 직업군인이라는 건요, 20대 초반에 본인이 군인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평생 직업으로 이걸 가지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장기 복무가 가능해야 됩니다. 육군의 일반적인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군대에 들어가서 부사관으로서 의무 복무를 마친 다음에 단기 복무 후에 장기 복무,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군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신청을 했을 때 약 적게는 27%에서 30% 정도가 장기 복무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나머지 70% 가까운 사람들은 강제 전역이 되는 거예요. 군에 있어서 그러면은 만약 모병제를 시행한다 그러면은 달수만 채우면은 이병이 일병되고 일병이 상병되고 상병이 병장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지만은 다른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상병 상태로 진짜 계속 복무할 수도 있어요.
병장 진급해서 계속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의 어쨌든 연공서열식 진급 문화 속에 있는 우리 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봉급 체계만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시작하는 1호봉 하사 월 기본급을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17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1년 12를 곱하면은 뭐 한 2천만 원 정도. 거기에 각종 수당을 더한다 하더라도 3천만 원 이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충분한, 왜냐면 하사보다 병에게는 더 적게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병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3, 4천만 원씩 봉급을 주게 된다고 하면은 하사부터 중사, 상사, 원사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든 계급에 대해 가지고 그 임금의 상향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국방비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인건비의 증가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용을 추산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조심스러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병제로 전환되면 고학력자와 부잣집 자녀는 군대에 안 가고 저학력자와 가난한 집 자녀만 군대를 가게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군이 굉장히 병사들의 평균적인 학력이나 아니면은 실력들이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 모병제나 지원제로서 병사를 모집했을 때 이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미군 같은 경우에도 제대군인에 대해 가지고 시민권부터 여러 가지에 있어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그 이민자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편이고, 우리나라 군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비슷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모병제를 시행했을 때 충분한 임금 수준이라든지 장기 복무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아가지고 일자리로서의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인력은 과거 징병제 시절에 들어왔을 그런 사람들의 평균적인 능력치나 실력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바로 전쟁 수행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징병제에서 들어온 그 병사들의 실력이나 아니면은 능력이 모병제 군인보다는 낫다라는 것이 뭐 여러 상황에서 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한번 다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모병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상되는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 급여를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본인의 직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복무 안 하면은 그보다 훨씬 벌 텐데 왜 군대에 오려고 하겠느냐? 결국에는 정의의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더 잘 벌고 잘 나가는 집, 애초에 집에 돈이 많은 집 자제들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 있는 집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서 오히려 좋고,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병역의 의무를 다 떠안는 그런 형태의 모병제가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사회 정의 문제에서 한번 다뤄봐야 됩니다. 현재의 논의가 안보 군사적으로 면밀한 고려 없이 젠더 갈등 관점으로 소비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모병제를 주장해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0년 가까이 이 논의가 지속되어 왔는데요.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하나를 붙들고요. 너 얼마 주면 군대 갈래?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20대 남성들이 어떤 답변을 할까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대를 준다고 하면은 간다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찾아도 한 명도 못 찾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젠더 갈등이라는 상황 속에서 20대 남성들이 강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 이야기를 화제로 삼는 것이지만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여성 징병제를 실시 중인 사례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성평등 정도가 실현된 수준과 군내 인권 및 처우 부분의 격차에 있어 우리나라 현실에 그대로 대입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노르웨이나 아니면 북유럽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남성과 여성이 같은 생활관에서 근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게 될까 했을 때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은 모든 우리의 이 모병제에 대한 고민이나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한 고민은
지금의 우리 안보 현실 속에서 전투력이나 전쟁 수행력에 저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18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급했던 것이 여성 희망 복무제라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20대 남성들이나 아니면 군을 전역하신 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이것을 하고 났을 때 국가가 나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우를 해주는 것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복무가 정당하냐 이후에 의무복무를 했으면은 그에 따른 상응하는 어쨌든 대접이라든지 보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 같은 데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예를 들어 제복 군인이 들어오면은 자신의 1등석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받들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인터넷상에서 누가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려고 그랬는지 복무 자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조롱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공무원 및 일부 직종에 대해 가지고 군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이제 운영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가지고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자, 첫 번째로 가산점의 수치가 너무 과했다는 겁니다. 100점 만점이라 했을 때 누가 99점을 받고 100점을 받았다. 근데 99점을 받은 사람이 군 가산점 3점을 받으면 102점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100점 받은 군 가산점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군 복무를 여성은 사실상 지금 의무가 아니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군 가산점에 대해 가지고 과도한 그런 가산점 부여하게 되면은 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산점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자, 하태경 의원과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자, 지금 보면 여성은 군 복무를 하려면 최소 3년, 5년 이상 장교나 부사관으로 이제 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가산점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장기 이제 그 병복무의 장기인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저랑 하태경 의원은 이게 차별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1년 반짜리 남성들이 하는 의무복무와 동일한 형태의 지원병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하태경 의원과 제가 낸 안이고 실제로 하태경 의원이 이것을 남녀 희망복무제라는 이름으로 법안 제출을 했습니다. 이 단기 사병복무의 길을 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논리적인 문제점 하나가 해소됩니다. 여성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예를 들어 남성이 뭐 과도하지 않게 1.5점, 2점 정도 가산점을 받았을 때 여성도 만약에 본인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지원 복무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 문제 삼았던 여성은 단기 복무를 통해서 가산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해소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성이 이제 지원병으로 복무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실제로 여러 사례가 이제 쌓이게 되면서 여성들도 충분히 단기 현역 사병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솔직히 공무원 시험에서 그런 어떤 가산점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면은 대한민국의 소방이든 아니면 경찰이든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을 선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책 조금 더 읽은 사람보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의무복무 또는 지원복무를 통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복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복무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의롭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녀 그 평등 복무제 또는 희망복무제, 여성 희망복무제라는 것이 실현되게 되면은 저는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체력적으로도 아니면 실력으로도 아니면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도 검증된 공무원들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제도 한번 같이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남은 대선을 앞두고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이대남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적 이슈 선점을 노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국민들이 현실에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각 정당 간의 경쟁의 의미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최근에 어떤 특정 연령대, 특정 성별에서 70%가 넘는 표심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뭔가 그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군 가산점이나 복무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당연히 정치권이 선거 결과를 보고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의 이런 곳을 향한 노력이라는 거는 뭐 저는 뭐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김병기 의원님이 하시는 여러 노력들도 저희가 하는 노력들과 함께 충분히 의미 있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고요. 같이 뭐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다 보면은 언젠간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병제와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남녀가 조화롭게 나눠지는 것, 이제 시작이다. 오늘은 이 모병제와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더 보충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여러 경로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보충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